제가 그 울산 언론인 클럽 창립 기념 남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울산 언론인 클럽 창립하고 뭐 이런 행사는 처음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칸막이도 쳐졌고 하니까 후보자와 패널 모두 마스크를 일단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조금 전에 그 사무국장이 말한 것처럼 모두 발언, 그리고 공통 주제 질문이 있고 개별 질문이 이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고요. 전체 시간은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1시간이지만 중간에 시간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후보자나 다른 패널들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추가 질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김석겸 남구청장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출마의 변이 되겠죠? 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김석겸입니다. 창립 후 소소님이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 열을 먼저 맞는 걸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첫 제가 출연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울산 언론인 클럽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남구민주 선대한 경선에서 남구청장 후보로 저를 선출해 주신 민주당원 여러분과 남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평과 감시라는 이 지적 눈길로 우리 그늘진 곳곳의 등불을 밝혀주는 사회적 촛불을 역할을 하는 우리 언론 클럽에 정말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여기 울산 언양 대원산 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산을 개간하여 밭을 일구고 과선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 농촌에는 아이 한 명의 손길도 큰 힘이 되는 저희 어린 시절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돌멩이를 고르고 힘을 보탰고 방학이면 늘 한 달 동안 지게를 주고 동네 모친들과 장작을 해와서 도끼질 하는 방학생활이 거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그렇게 일에 파묻혀서 살았는데 지금껏 아직도 일을 연속선상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실한 농부인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농사일에 고생하시는 일을 돕는 즐거움에 매진하다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6년 공직생활 동안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성실함이 있었기에 그 바탕이 되기에 상사나 동료 공직자들부터 늘 신뢰를 얻고 공직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공직 철학으로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고 민원을 접하고 늘 울산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부공무원을 시작해서 울산시 행정지원국장과 남구청장 권한 등 부구청장을 역임하고 2급으로 명예퇴직까지 하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퇴임식장에서 시청 공무원 1등 명의로 행정의 달인이라는 감사패를 송철호 시장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좀 과변하게 됐고 저는 정말 가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남구청장 출마 권유를 여러 곳에서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출마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으로 취임하고 국내에도 코로나 감염이 시작되었고 울산 남구는 코로나에 선제 대응으로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잘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노인복지관도 시에 제가 개설하자고 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코로나 오지 않았다는 반문을 듣고 제가 고민하다가 6시 5분 전에 문을 닫지 말아 했다가 10시 퇴근 시간 이후 5분에 문을 닫으라고 결정까지 내린 고뇌찬 결단을 한 바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울산시에서 그날 밤을 계기로 울산 전역 복지관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있는 복지관 등등부터 먼저 차단이 되어서 울산 코로나 전파를 크게 줄였다는, 크게 확산되지 않게 했다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구 전역에 방역을 했습니다. 코로나 오자마자 많은 특히 노령층에서 대문밖 출입까지 두려워하는 상황이 지난해 있었죠. 그래서 이 민심 안정이 중요하다 해서 또 그리고 경제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울산에 있는 방역업체 전체가 남구에 투입되도록 해서 남구 전역에 일주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소요시키며 방역을 실시해서 민심을 안정시켜 드린 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추진력이 남다릅니다. 36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민심 경제를 챙기는 또 남구 미래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민심 경제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높아지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은 시간을 많이 잘 효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요약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 풍량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선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특히 남구의 현재 정치 지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께서 먼저 일반적인 정치 지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를 간단히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남 지방에 보수가 지배적인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 입문 이후 제가 남구 14개동 모고동에서 사모동, 복동, 신정동을 거쳐 삼선동까지 40일간 남구 전 상가를 매일 밤 11시까지 걸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귀를 열고 듣다 보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2018년 우연한 민주당이 승리하고 바람 때문에 승리했다라고도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만난 분들은 10중 7명 정도는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지층이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길거리 다니면서 난 민주당이라고 내놓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정치 지형은, 시민들의 정치 지형은 절대 한쪽에 치우치지 않다는 현장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다른 패널 분들 추가 질의 있으면 해주시죠. 보충 질의. 네, 제가 먼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오랫동안 평생 공직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통 울산 지역에서는 보수적인 색깔로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니까 저걸 옮기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좀 많이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데. 저 김석겸을 보고. 네, 그렇죠. 네, 그건 바뀔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또 거기에 흠뻑 젖어야 또 같이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과 평생 동행을 할 수 있는 또 자처를 했기 때문에 평생 처음 입당한 이상 죽을 때까지 민주당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입당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정치 지향성은 정당인이 되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제가 머뭇거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많은 사전적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면서 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이번 정치도 현재 기존의 정치인보다 제가 어떤 지향성이나 그 판단력 등등, 추진력 등등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먼저 단언짓겠습니다. 네. 네, 다음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이왕수 차장 해주시죠. 예. 그 울산은 시민들에게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이제 절감했고,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공약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이제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왜 그 공공의료원 설립 공약을 이제 공약에 넣으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울산 시민이 가장 아쉬워하고 또 불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 높은 의료 수준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울산의 대학병원 한 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정치적 입지를 구축한다면 그 일에 앞장서겠다는 약속도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35개의 공공의료원이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 중에 세종시와 울산시만 공공의료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울산에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최대 500병상 규모의 울산 의료원을 반드시 건립해 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타 민재를 약속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는 가장 접근성이 좋고 울산의 중심 남구에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보충 질의하시죠. 네, 그 남구에 설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구가 많고 울산의 중심이고 이용자들이 이제 그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접근성이 좋다, 이런 이제 논리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남구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구군과 이제 유치전도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남구 유치를 이제 추진하실 건지요? 예, 이 공공의료원은 균형 발전 차원의 울산시 전체를 보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의료원은 불편한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례식장을 지금 3등으로 보내놓고 많은 분들이 너무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거리상 부적합 지었다라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역시 여진 곳에 가면 접근성 면에 많은 문제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의료원은 진짜 근접하기 좋은 빠른 시간 내에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차원에서 남구가 가장 접근성이 좋다. 둘째, 남구는 그야말로 핍박받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산신일 역할을 울산시가 했다면 그 울산 중에서 특히 양동 인근 남구 주민들이 가장 공에 찌들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과 남구 양동의 집값이 20년, 30년 전에 같았습니다. 지금은 20배, 30배 차이 납니다. 그만큼 남구는 핍박받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과 울산 발전의 산실 역할을 하고 피해자가 된 남구민들의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남구의 공공의료원은 반드시 제가 유치해 내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네. 아주 자신 있게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가지고 자신을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신가요? 실질적으로 뭔가 약속받은 게 있습니까? 네, 약속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여당 대표가 약속을 했고 지금 당권 주자가 대권 주자들과 제가 다 건의를 한 바 있고 일단 구두 약속은 제가 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이 되면 거의 불가할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김석겸이가 구청장이 되어야 이 공공의료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예타 면제 받는 것도 구두 약속은 받았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 여러분 행정을 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기재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대 산출 마이너스라는 차원에서 예타를 합니다. 마이너스 되는 사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쉽게 돈줄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권 정부 여당만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울산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후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면 또 제가 구청장이 되면 시정부와 중앙정부에 발품을 팔아서 반드시 국비 지원도 견인해서 또 절차상 시급이 부담 사업이라면 특별 지원을 받아내서라도 우리 공공의료원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제가 네, 말씀하세요. 방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지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단체장이 아니라 울산 시민을 보고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권 창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고 또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정권을 창출할 때 동행한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걸 감성적 문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균형 배분해야지 지금 어느 나라가 그렇게 예산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 위주의 예산 배분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전수 부장님께서 해주시죠. 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울산만의 문제도 남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소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으로 당선되신다면 즉각 추진할 코로나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는 코로나 행정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울산에서 예를 들자면 5개 구군 중 가장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냈다. 복지관 폐쇄에서부터 거리방역부터 그 다음에 취약시설의 의료기기 보급부터 마스크 보급도 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천지 명단 못 받아서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이미 협업을 통해서 소통해서 울산에 근원이 된 교회 명단을 이미 받아내서 남부 경찰서장과 협의 등등 해서 공감하는 차원에서 대구 방문자를 미리 차단해서 그 경로를 차단하고 우리 울산의 확산에 차단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험한 자가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4개 동 전체 한 바퀴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의 의견 무엇이었겠습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법이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능한 정부가 됩니다. 정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 현장에 가보면 다들 잘 지키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왕왕 어떤 계층별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 4명씩
입장이 가능하다 할 때 20명이 5팀을 나누어서 식당에 입장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우롱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제가 현실화 맞게 제대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없애고 뛰어앉기만 철저하는 룰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상공인이 살고 경제가 성장되고 또 시민들의 그 불편도 또 소통도 교감도 서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 정책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뛰어앉기 이 제안은 실제로 해보셨나요? 중앙 네, 정부에. 뛰어앉기 제안은 제가 공약으로 기자회견 때 발표를 했고 아까 이낙연 중앙당 대표가 왔을 때 직접 손에 잡혀서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에 별도 공문으로 시당을 통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해주세요. 예, 금방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정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남구 지역이 이 유흥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뛰는 곳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남구 지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방안 혹시 없을까요? 네, 지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4명씩 입장을 하고 4명씩 뛰어앉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다고는 예를 들어 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뛰어앉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명한 시민들이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근본적인 대안을 어떤 것이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예방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현재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집단 면역이 70% 정도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성사되면 사망하는 중대 감염병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참 100명 단위 한 명꼴 예방 접종을 한 세계 4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의 시기는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마 집단 면역을 이끌어내고 우리 참 수준 높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거리 뛰어앉기를 잘한다면 우리나라 코로나는 반드시 우리가 단절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이번 질문 공통 주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왕수 부장 개별 질문해 주시죠. 지금 국민의힘 서동우 후보가 남구청장 재직 시절 이제 새창 냉동 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이제 그 울산시 시민신문구위원회에서 이제 감사를 해서 절차적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인사도 포함돼 있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 고발장을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남구청 권한대행 부구청장 하면서 직접 관장 사후 처리를 관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대안을 고민 해봤고 현재 답을 지금 아직까지 잘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 고발한 이유는 짐작컨대 세탁 냉동 창고가 특허 기간이 끝나고 아마 용도 폐기가 된 상황 같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말매의 눈물을 아시죠? 1달러짜리 골리앗 크레인을 현대중공업 정정회장이 갖고 온 거 같습니다. 세탁 냉동 창고였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 벽이 거의 두께가 1m 가까이 됩니다. 저는 그 철거 비용이 땅값보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리앗 크레인을 1달러에 샀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철거 운임비를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이 유사한 사례로 여러분 유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내용들을 자기들을 체크봐야 했다고 고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창 냉동 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찬성하시는 건가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척 동작업도 사업이 잘 될 자리가 못 됩니다. 그런 땅을 왜 샀는지 저는 부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남구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해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장국장 회장 고려문화재단의 관련자들이 한 15명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청취하고 제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팀장에 물었습니다. 이거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불가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들이 여보시오, 지금까지 된다 해놓고 오늘 김석겸 부구청장 오니까 안 된다고 보고하나 라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땅이 칼날 났습니다. 모양새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반경 4km 내에 민가가 없습니다. 장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어느 6층까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식당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제게 실무자가 얘기했습니다. 식당은 어떻게 성공하냐? 임대를 준다고 했습니다. 임대 주면 장사 안 되면 집주인이 곤란을 겪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임대 준다고 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사실은 그 송철호 시장과 노키 교육감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차장이다. 인근 장생부 초등학교까지 지하 내지 지상 주차장을 해서 학교 운동장 아닌 짜투리 땅을 이용하자는 의견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짜 진퇴양난의 사업입니다. 잘못된 땅을 뭐 어떤 의혹으로 구입했는지는 고발자들이 뭐 알겠지만 사실 활용 성공하려면 참 보도의 어떤 획기적인 안을 낼 분이 있을지 도저히 저는 의문점을 던집니다. 이제 사업, 이제 세창냉동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앞서 이제 신문구위원회에서는 이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과연 이거를 어떤 절차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늦게 했다. 그 이제 행정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업무 추진 절차를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 남구청 직원들이 그 서동욱 청장 강압이라든지 서동욱 청장이 이제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뭐 불법을 저질렀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는 제가 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상황이 제가 섣불리 그 남의 마음속까지 견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이다 이렇게 뭐 결론이 좀 됩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 개인적으로 부정적이 아니고 실제는 있는 것을 가보면 그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남구청장이 당선되신다면 예. 이 사업은 백지화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예를 들어 100억이 투입된 사업을 구청장이 바뀌면 그 백지를 만들겠다. 그거는 피해자는 시민이 됩니다. 힘들면 고민을 거쳐서 더 좋은 방안을 어떻게 전문가 연영을 통해서라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내고 설령 앞선 자가 구청장이 판단이 있어 또는 마인드가 안 돼가 그런 부족한 땅을 샀더라도 행정은 정치적 주민 입장에서 영수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한 사업으로 재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 개별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김 후보께서는 고래를 다 바다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공약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고래 사업이 장생포에서 시작된 게 김부겸 청장 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부겸 청장 때 김 후보께서 기획실장 하셨습니까? 제가 양장생포 그 고래가 있는 본동인 양장생포 동장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정보과장 기획감사실장을 그때는 했습니다. 뭐 찬성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겠죠. 당연합니다. 찬성했었죠. 지금 입장이 바뀐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제가 뭐 어느 기회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울산의 삼산이 참 공해보상지역이 전국 최초로 법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우리 백성들이 공해는 좀 참아라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래의 문화를 장생부에 도입할 당시는 먹거리를 찾아라. 공장이 떠나면 안 된다. 울산에 사람이 오게 해야 된다. 세습을 진대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골몰한 생각들을 하고 꿀떡없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제는 시대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동물도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쉽게 그냥 동물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죠.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또는 공존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지금은 우리가 꿀떡없는 산업도 그에 맞추어서 균형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때 결코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울산의 고래방송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광지를 가지만 고래 문화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 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이 울산이네 가보자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울산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넉넉하게 해줬던 사업이다. 일조를 분명히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고래를 생각할까요? 바다로 돌려보내고 장식부를 해양스포츠 메카로 만들어서 또 다른 꿀떡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제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즘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실제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재산 등록을 하실 때 보니까 부동산 가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가 여러 군데 분산돼서 청약금액도 있고 온양금액도 있고 또 등등 필지는 되게 거의 쪼가리 든데 이렇게 필지가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된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받아도 될 그야말로 명쾌한 클린한 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평의 토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공무원 처음 입문했을 때 1년 12달 12개월 받는 봉급을 합쳐서 11을 나누니까 월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은 잡혀하고 8만 원은 재임저축을 넣었습니다. 3만 원은 다 내 손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세금 떼고 나니까 제가 참 죽을 고생하면 재임저축 8만 원 넣어가 그 찾은 것으로 고향 방향에 노후 대비해서 지목이 묘지인 땅을 샀던 것입니다. 그게 이리저리 남들에 의해서 쪼개진 것입니다. 그리고 짜투리가 남은 것이지.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열심히 애들 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한 칸 딱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그게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대대로 우리 대원산 밑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전답들은 일부 있고 그렇지 전혀 저에게 대해서는 그 질문을 더 안 하셔도 충분히 두 번, 세 번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개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또 최근에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공식 입장이? 제가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특히 억수로 거북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만 그 후보 출마를 당이 허락해서 합니까? 제가 출마해서 제가 정한 것입니다. 당은 서부터. 선거의 진두지휘는 제가 합니다. 민주당은 저에 포함된 하나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정권 창출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는 승리해야 됩니다. 후보자가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후보자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당은 제가 예를 구하고 하나가 돼서 넘어가는 일이다 생각하고 중앙당의 설득은 끝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기자회견 때 3번, 4번 질문 주셔서 답변했으면 언제든지
1단계 한판 붙고 2단계 1대1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네. 아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하자 했는데 대상자가 여러 가지 본인이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지 뒤에 시민공동선언제는 많은 이 다른 어떤 성향의 분들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일치를 과연 이끌어낼지 등등은 사실 제가 언급할 바가 아닙니다만 그것도 후보자가 뒤에 시민 공동행동을 하나로 해서 후보자가 결정해 준다면 저는 둘이 당장에 만나서 어디까지 지금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진보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결정을 해야 뭐 우리끼리 뭐 협상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상태던데요. 그 우리 좌상께 죽겠습니다. 그 성인이 아들이 자기 길을 가는데 가겠다고 하면 상대방이 너가 아버지 됐고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말도 아닙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가 민주당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후보의 의견이 곧 당의 의견입니다. 그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일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해서 낙선한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그 12월에 정치 입문 선언을 했는데 저는 정치 전염병입니다. 신인이기 때문에 그 양지만 찾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뭐 비부상도라도 흔쾌히 정정당당히 해보겠다는 생각이지 이 길을 회피하고 양지만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씩씩하게 하자면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다른 편을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일단 개별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광수 차장께서 해주시죠. 그 지금 이제 야암 근린공원 개발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해 차단 녹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이제 개발 반대 주장과 남구의 난개발을 막을 차선책이라는 이제 찬성 입장이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후보님은 이제 야암 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방안들과 무관하게 제 개인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 21만 평당 200만 하면 4천억이 소요됩니다. 그 타 후보가 다 사서 차단 녹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시민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그 땅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혈세를 가지고 그걸 사겠다는데 그런 돈 우리 내고 싶은 시민이 있습니까? 사경제입니다. 개인의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이 일몰되기 때문에 토지권 행사는 지주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난개발을 못하게 할 방안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지금 4천억의 돈을 시민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그 땅을 사겠다 하는데 자기 개인이 결정한 사항입니까?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밋빛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다가 스톱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론화대장에 있다가 스톱된 사업 내용을 보면 그 개인 땅, 그 비싼 땅 70%를 녹지를 조성하기로 이미 협의 추진, 다시 말해서 기부 체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정답을 이끌어낼 능력자 울산시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되어야 된다고 반드시 저는 생각합니다. LH가 그 공사를 중단한 것을 다시 연결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가 특정인이
어떤 치부를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LH 자체가 결코 우리가 그 일을 맡길 수 없는 그런 공사는 아니다. LH를 믿고 그 일을 제대로 추진해야 울산의 공익 차단 녹지가 거의 70% 다시 말해서 시민이 가장 바라는 형태의 차단 녹지가 유지 관리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은 시민들이 피해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보충 질의하세요.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공단 차단 녹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공동임대주택인데 혹시 공단에서 나오는 이제 악취라든지 공해 이런 거에 시달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공간공해 문제가 사실은 환경안전 문제가 울산의 그 시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예, 공해 문제는 과거에 동해펄프 공해가 날만 흐리면 울산 시청까지 냄새가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 환경직 공무원 친구들이 동해펄프 공해를 막았다. 공해는 돈만 투자하면 되는 거다. 이제 확신을 가졌다라고 유구동성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구린공보다 더 가까운 양암일동 양암체육관시장 주변의 주민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잘 살고 있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많은 환경이 지금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그래 악덕 기업이 드물죠. 많은 환경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거기 사람 아파트가 못 들어올 정도 공해가 심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70%가 차단 녹지가 주어진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현 여건에서는. 그럼 이제 또 이제 반대 관점에서 이제 공단 협의회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 차단 녹지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공단 이제 공장 쪽에서 이제 기업 쪽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생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위축이라든지 이제 확장성에 이제 제한을 받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공단 쪽의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 공단 쪽의 의견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 녹지 비율은 일단의 그 지역 안에 일정 비율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안 돼야만 그 부분이 자기 공장 개개인 토지의 개발 여력을 퍼센테이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녹지가 줄어들면 전체 개발 여력이 기업마다 축소됩니다. 그 일종의 기업의 그 어떤 사업 진행 방향과 맞춰진 얘기다라는 것을 제대로 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 차단녹지를 조직이 맞다 하지만 그 시민이 호주머니에서 수천억을 내야 된다는 현실성이 도저히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공단협의회 측의 의견도 진짜 존중합니다. 그러나 70% 녹지만으로도 어느 누가 70% 땅을 기부를 받아서 차단 녹지 역할을 해주겠냐는 차원에서 시민을 일어나서 울산 지역 사회발전의 공단협의회에서도 공감해 주시면 하는 간절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울산시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녹지로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공원 일몰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 이제 LH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차선책이라고 하셨거든. 이제 밝혔었거든요. 울산시에서는. 근데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LH가 들어오고 차단 녹지 비율을 뭐 일정 비율을 맞추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사업 계획이 최선이라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시청 다시 말해서 관공서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자 어느 일을 잘한다고 봅니까?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만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관공서가 잘하는 겁니까? 투자 유치를 받아내서 하는 일을 잘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70%의 녹지에 대한 투자 유치를 시사를 받아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검토되더라도 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거기에 꼭 공감과 동의를 저는 해주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사람으로서, 울산의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게 가장 최선의 방식이고 그 외의 방법을 하면 땅 주인이 자기 땅 자기 권리 주장하면 반드시 녹지 비율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현실 가능한 큰
어떤 하나의 그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송철호 시장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수기 제도를 도입하겠다. 즉 시민들과 수기하는 그런 제도, 그때 원자력 발전소에 도입했던 그 제도를 도입해서 설득시키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뭐 그런 공론화 과정 내지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은 뭐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공통 질문입니다. 전우수 부장이 해주시죠. 네. 요즘 그 아동학대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 보육시설에서 벌어진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러한 각종의 사건, 이 자치단체의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고청장이 되시면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보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현재 남구에는 국공립 24개소를 비롯해서 200여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새싹들입니다. 학대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장이 되면 거기에 정말 우선적 사고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제가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는 풍토가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교사분들과 학부모가 먼저 첫째 교감의 장을 만들고 문제점을 같이 수기하고 토론하고 교육받는 그런 어떤 공통의 장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몰아붙이고 부모님 아우성치고 이런 과정의 반복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잡무가 많은지 들어드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전념 맞추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또 교사들과 부모가 인성을 골고루 같이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인성교육도 겸비한다면 이런 큰 밑자리가 깔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의 그 보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 수는 뭐 적정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후보가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 했는데 공무원 수의 배분 문제는 어느 업무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를 가능하면 늘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그러나 공무원 수를 제가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점원 동결 방침을 정해놓고 4년간 제가 같이 하던 구청장이 점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밥만 주라는 얘기가 있죠.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공무원 수를 늘리면 시민에게 돌아갔더니 공무원 얼굴로 해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도 강간 제가 행정을 아는 구청장이 들어가서는 그것까지 같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수 늘리면 공무원 좋아합니다. 그 분야의 어린이집 관련 학부모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부모님들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공무원 월급으로 가야 된다는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구청장이 권시를 부린 자리 아니고 대신 우리 어린이집 부모님 대신 구정의 살림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또 어린이집 이 이야기가 나오면 울산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변을 좀 어때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아마 문화적 여건이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짐작은 갑니다만 정답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된 것 중에 어린이집에 CCTV가 있는데 우리 애가 그 학대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CCTV를 확인하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도 뭐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 정도는 후보께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생각해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린이가 학대받다 큰 사안에 대해서 그 어린이 교사들을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면 내보고 나쁜 사람으로 뭐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여건 현실이 어떠한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냐를 먼저 짚고 교사분들의 의견도 애로사항이 뭔지를 듣고 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가지고 아마 아우성을 치고 또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실 거기 때문에 전체를 두고 검토하면 분명히 우리가 문화가 풍토가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해주세요. 뭐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만 계속 그 후보자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보면서 참 말씀을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 입문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괜히 했다 싶은 생각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괜히 했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판이 이래 큰 줄 몰랐다. 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피곤할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가벼운 말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답변드리자면 제가 출마를 선언하고 캠프를 꾸리려고 하니 3개월 전부터 최소한 20명은 무료로 자기 돈과 자기 밥 사먹어 가면서 캠프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치를 잘 해본 사람이라고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를 해본 지인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선배 후배 친구 아들 딸 해서 21명을 전화해 21명이 지금 3개월간 무료 봉사를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뜨거운 순간입니다. 21명이 3개월간 자기 기름값 드리고 점심 사먹으면서 와서 저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은혜를 당나라를 떠나서 나중에 갚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가슴 벅찬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나중에 당선되고 난 뒤에 아닙니다. 예, 뭐 낙하산 뭐 임명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나오지 데서- 않고 있습니다. 네?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당선되고 난 뒤에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을까?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어떤 캠프에 네. 가면 자리를 내정받고 빨리 선거 끝나기를 바란다는 이런 어떤 바깥 이래저런 책임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진심으로 도와줄 분을 찾았고 어떤 자리를 약속한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를 내게 요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그 동행을 하는 분들이 진심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갚는다면 제가 뭐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빚을 내가 알아서 갚아주면 되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 뜨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수 토론자 말씀 다시 또 답변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정치라는 게 아까 후회를 하지 않는 쪽의 질문이었는데 후회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반드시 욕은 엄청 듣는 이런 하나의 부류의 행위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이런 일이 동기들이 안 도와주면 절대 선거를 못 합니다. 혼자서 절대 못 합니다. 초등부 등등 동문들이 선후배가 지금 엄청 저에게 발품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조직이 아무리 강해도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연을 가지고 도와준 분이 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당선되고 난 뒤에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다 전화 한 통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현실 아니겠냐. 결국은 많은 욕을 듣는 일이 정치가의 인생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지금 아직 소외도 밝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재선거 당선이 되더라도 재임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겠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을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두 후보는 당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어야만 그 짧은 기간이지만 남구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제대로 된 구청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해오는 동안 참 격변기 한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을 해온 그런 유경험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행정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공해가 있고 공해 보상지가 있고 산과 강과 들과 바다가 있고 공해 피해민들이 있는 이런 대한민국 표본이 울산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행정하는 도시는 울산이 대한민국에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축소판 행정을 그 복잡한 행정을 40년간 제가 체험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36년 경력으로 구청장이 되면 1년 2개월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36년 인장선상에서 스무스하게 이런 있는 놈 없는 놈 일을 심동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척척 쳐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구청장이 되면 벽지를 가져오면 이거 먹고 이러면 안 되나 저러면 안 되나 이런 과정을 겪다가 1년 끝나봅니다. 제가 되면 일상의 일을 하면서 4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인 것처럼 미래를 보는 일을,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일이 뭔지를 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겠습니까? 1년 2개월짜리가. 저는 1년이 아니고 미래 10년을 보는 1년을 보고 지금 구청장에 입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기는 생각 안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정치 이번 구청장 출마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 아내와 제주도에 한 달간 사실 떠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해서 그만큼 심도 있게 고려했던 것은 시기가 참 모호했습니다. 참 아까 제가 개인적 8만원짜리 넣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살아온 애아들 공부시키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과연 1년짜리 구청장, 1년 뒤에 구청장 선거인데 2번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게 1년 만에 한 번 더 선거를 치른다는 각오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구청장이 아닙니다. 저는. 네. 말씀드리지만.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그런 토론회 같았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꼭 해야 될 질문 있습니까? 패널 분들? 이왕수 차장? 없습니까?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이제 정치력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좀 한 말씀해 주신다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있는데 기초단체는 대민행정, 주민에게 직접 어떻게 케어해주는 그런 집행행정이 한 80%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정무적 이런 광역시보다 많은 비중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물으면 현직 정치인들보다 반드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시에서 자동차, 조선화학 등 주력산업 R&D 업무를 보면서 미래의 먹거리까지 늘 고민하고 국회와 기재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중기부까지 많은 발품을 팔고 또 지금도 연을 가지고 소통하는 중앙 관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복도에서 제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든가 그 사람들과의 소통 방안은 기존 정치인들을 모르죠.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정치력은 제가 뛰어나게 구청장만 되면 어느 누구보다 현직 정치인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마무리 시간 줍니까? 네, 마무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스스로 제 명점을 꼬집자면 재선거의 원인이 당신이 속한 당 전임 구청장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민들이 어려운데 여당이 남구민을 버리고 남구민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나와주기 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 책임 원인 따지고 감성적으로 젖어있을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이 난시를 풀어갈 오랜 경륜이 있는 이런 나 같은 행정 전문가 들어가서 국민들 요소요소별 지역별 단체별 동네별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예산을 견인하고 편성하고 또 작은 예산은 지방별 쓰고 큰 예산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중앙을 여로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에 유리한 점입니다. 야당이 되면 어느 할머니가 제가 길 가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명함을 주니까 나는 민주당 싫어해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80대 된 할머니가 유모차를 끄면서 저 사람은 덕이 된지 실이 된지는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다. 힘내라 라고 한 80대 먹은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되면 실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당이 되어야만 반드시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오는 기정사실이라는 것이 이 하나의 문화가 풍토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다 마무리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거의 1시간을 거의 1시간입니다. 그 토론을 딱 시작하고 딱 1시간입니다. 시간도 아주 잘 맞췄고요. 시간 잘 맞았네요. 네. 아이고,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하다 싶은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울산 언론인 클럽이 주최하는 남부청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김석겸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